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서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인터뷰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잘못 봐서 그랬네요. 네, 사과드리고요. 정병국 대표에게. 자, 이번에는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 광화문으로 다시 촛불이 모이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요즘 저희 인터뷰 요청을 이렇게 안 받아주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자, 바쁘시더라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 어제 촛불 집회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나가신 거죠? 저는 매주 나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서울 광장에 매주 나오셨어요? 그럼요. 그런데 뉴스가 안 됐나요? 뉴스가 안 나옵니다. 저는 제가 움직이는 거 전혀. 자. 제가 저번 주말에 갔다가 네. 민주당을 원망하는 네. 왜 대선 후보들이고 민주당에 관심을 안 갖느냐, 불안하다. 뭐 이래서 제가 성명서도 한번 낸 일이 있고. 그렇죠.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셨어요. 이게 네. 탄핵 인용을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했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뭐랄까요, 새누리당이 뭔가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자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네. 소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액션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국회의원들까지 전에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더니 무슨 탄핵이냐 그러고 현장에 나올 뿐만 아니라 네. 특히 탄핵 의결을 결정에 대해서 언제가 어떤 결정을 해도 승복하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로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저도 지난 한 달 전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전 예사롭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뭐 거기에 야권 지도자 저는
제가 그저께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저한테 야권 문재인 후보께서 네. 승복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얘기일 거다.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 말한 거를 또 왜곡을 해가지고 싸움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게 또 있는 것 같고. MBC에서 후보 검증 이런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네,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함정이라고 보는데 승복이라는 단어는 이미 하지 않으면 나쁜 거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도 헌재가 기각하면 어떡하겠냐 했을 때 혁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비슷한 말을 하긴 하셨어요. 정치인들이야 헌재 판결에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약간 뭐 그런 데다가 또 용서하겠다 이런 취지의 예를 들면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새누리 바른당 뭐 이런 책임 세력들하고 안희정 도지사의 정권도 나누겠다 뭐 이러는 데다가 또 현장에서 집회 시위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전 체계적인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고 또 일부 좀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정 정도 여지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심각한 정말 이제 70년 동안 반복됐던 혁명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더라도 승복하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워딩이 점점 강해지고 심지어는 뭐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 이런 제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알고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들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여지를 자꾸 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데 국민들이 치열하게 이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치열하게 싸워서 성과가 나는 듯 하다가 약간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다행히 그저께 촛불 집회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많이 나오셔서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죠. 정치인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이런 건 더 빨리 느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정치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 원론적인 얘기를 벗어난 말을 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시장님은 또 그런데 또 빠르신 분 아닙니까? 아무래도 제가 촛불 민심의 대변자라고 그런 명칭을 붙여줄 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느낌을 좀 빨리 알죠. 다른 쪽보다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도, 제가 무슨 2명이 기각을 하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것이 어떤 바보 재판관이 어떤 사건을 놓고 나는 기각이야라고 그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느낌상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2명이 기각할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좀 매우 체계적인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지금 재판 탄핵 재판 관련해서는 시간 끌기 작전 명확하게 계속하고 있고 또 황교안 특검 연장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겠죠. 욕을 먹더라도. 근데 거기 혹시 되지 않을까?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너무 그야말로 좀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는 느낌이 많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저들의 집요함과 이런 조직력 그다음에 뿌리에 숨어 있는 그 거대한 세력들의 힘 이런 거 정말 잘 인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런 위기가 보수 진영에 왔을 때 구태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두환
장군이 등장을 해버린다든가. 네. 또는 뭐 3당 합당을 해버린다든가. 뭐, 노태우선언, 유기우선언, 다 이때까지 반복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아니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들을 수백 명 총으로 쏴 죽이면서까지 권력을 다시 가져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들은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엄중하게 정말 대응하고 싸우는데 이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국가의 운명 어쩌면 이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치열한 국면에서 너무 자기 계산이 빠르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이 광화문이 비어버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도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조직 동원하고 그래서 우세를 점하기 시작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헌법재판관 2명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당연한 지적인데 네. 상식만으로 해설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각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거고 네. 기각에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너무 낭서에 가까운 그런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2명, 3명 네. 추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숫자가 적어지면 가결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 정도고. 기각설 자체를 믿지는 않으시지만 분위기가 저쪽에서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하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서약서까지 쓰라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네. 예.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해야 된다는 사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예. 그럼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헌재에 의해서 기각됐다. 되면 예. 아니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네.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네. 대통령도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다수 그야말로 10중 8구가 예. 이것을 해고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결정하고 지금 촛불을 들고 싸우고 있는데 대리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주인의 입장을 관철해내야죠. 네. 그게 민주주의고 그 대의제 하에서 대리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민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원래로 돌아가서 퇴진 투쟁을 끝까지 더 강력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헌재도 국민의 뜻을 그야말로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배반한 정도 수준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헌재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을 묻는 즉 탄핵 절차를 시작하든 아니면 퇴진 투쟁을 시작하든 해야 되고 원래로 되돌아가야죠. 지금 헌재를 믿고 국민들이 잠시 방심했고 정치권도 그랬는데 그걸 배신했다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모습한테 일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는구나. 그럼 주인의 뜻이 어긋나도 그냥 모습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더 강력하게 싸워야죠. 퇴진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국민의 대의기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헌재도 탄핵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법이 정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게 법치주의다. 그게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그거는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죠. 법치주의도 민주공화국의 가치,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어긋나면 그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럼 도둑놈들 예를 들면 수없이 수천 수백 명을 죽인 학살범을 법원에서 판결로 무죄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럴 때는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법치주의가 더 상위의 개념에 어긋날 때는 그것도 싸울 대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항권이라고 하고 그게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여기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을 안 해줄 거라고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네.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수단은 뭐가 있죠? 국회에서 지금 뭐 바른당까지도 양심이 있어서인지 뭐 이제 그야말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라고 보여지는데 특검 연장 법안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도 직권상정해서 특검 연장해야죠. 아니 그 테러 방지법 이런 이상한 법도 직권상정하는데 네. 우리가 왜 이런 그야말로 온 국민이 원하는 또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직권상정 망설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번에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되고 또 직권상정 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특검 연장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정치권,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참 부담을 많이 가지는 거더라고요. 이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특검법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부서질 판에 그걸 다시 복구하는 길, 이런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문구에 연연하지 않고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의 민주적 가치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뽑아놓은 것인데 저는 이번에는 뭐 당연히 직권상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선명한 태도로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셨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세요. 네. 그거야 뭐 바닥은 안 그렇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마이너 아닙니까? 마이너 중에서도 비주류와 사이드에다가 뭐 재벌하고 싸우지요. 뭐 유력 언론들과도 다투지요. 제가 심지어 오늘 국방부를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국방부 측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니까 성남 관내 외에 부대 방문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럼 문재인 대표는 그 뭐지? 왜 그러면 제가 이제 공식 강의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일단 관내 패트리어트 부대를 가긴 하는데 전망 같은데 오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이재명은 나오지 마라. 뭐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제가 언론에 좀 나오면 저거 키워가지고 뭐 보수 언론이 문재인 견제하려고 그런다. 뭐 보수의 무슨 아바타다. 뭐 이런 식의 마타도까지 있으니까 제가 언론이나 소위 주류 세상에서 제가 그 주류들의 그 수단으로 제가 도움받을 거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언론에서 사실은 제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량이나 뭐 출연량이나 이런 건 비교하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유치하긴 하지만 뭐 지지율 순위나 비중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서 사라지니까 전화로 물어보면 못 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할 리가 없지만 저는 결국 경선 국면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 나라를 제대로 바꿀 사람이 누구일까? 그야말로 단순한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진짜로 바꿀 사람을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지자들이 저는 경선을 그야말로 이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정도 분석에 동의하면서 또 한편으로 시장님도 잘못한 건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하락에? 잘못이 있죠. 뭐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도 있죠. 오늘 지지율이야 뭐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죠. 그럼요. 지지는 뭐 거품 같은 거니까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데. 하지만 시장님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요. 그럼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우려는 저도 하는 편이라 인터뷰를 앞으로도 더 선명한 입장을 가지신 분이라 요청하겠지만 그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어제죠, 참, 어제.
그리고 이제 사드 반대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네. 상당히 잊혀져 가고 있는데 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법.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고 이 우리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지금 완전히 주변 강대국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화 단절하고 점점 강경 일본도 정책으로 평화는 멀어지고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남북 관계의 문제를 푸는 제1의 길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보고 안보의 최고 목적은 안전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또 북미, 또 북일 수교 지원하고 또 상호간의 대표부 파견하고 경제 민간 교류 확대하고 신뢰 회복하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적대적 관계가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결국 군비 경쟁 일어나고 또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죠. 지금 사드 관련해서는 이런 군사적 갈등과 그다음에 대립 이게 격화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어요. 북한의 대응에 약간 위협에 대응하는 요소보다는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이 많고 그것이 북한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한반도의 안보는 점점 나빠지고 일본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고 미국한테는 이익이지만 반사적으로 북한이 외에 이익을 보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반드시 철회되는 것이 맞고 또 일부 말씀에 하면 이게 잘못됐지만 이미 합의했는 거 어떡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합의는 처리하는 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는 겁니다. 쉬운 거 할 거면 대통령 필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고요. 네. 듣겠고 시장님 좀 힘내시고요. 목소리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좀 쳐주셨어요. 아니 제가 어제 사드 그 집회 현장 가서 네. 소리를 지르가 목이 쉬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지율과 함께 목소리가 잦아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지난해 탈북자들이 보수 집회에서 돈을 받고 동원됐다. 시사전의 단독이었죠.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성민 전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도 탈북자들이 알바로 동원됐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사전의 단독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한 조유빈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은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자면 장성민 전 의원의 북 콘서트, 이분은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대선 출마, 네. 마찬가지 성격을 가졌던 북 콘서트에서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 이런 걸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보도했었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제보가 있었나요? 어떻게 취재에 나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작년 4월 동안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네. 탈북자들의 어버이연합을 통해서 관제대모에 동원된 상황을 보도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네. 예, 그 이후에도 집회나 행사에서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좀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1월 7일 열리는 북 콘서트에 참여할 일당 알바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그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하게 됐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좀 행사가 열리는 체육관을 찾아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이연합의 관제대모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된다는 게 이제 시사 전에 단독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탈북자 알바 동원 정황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제가 된 콘서트, 그러니까 1월 17일입니다. 이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시사저널이 거의 단독으로 다루고 후속 보도가 없어서,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면, 장축체육관이었어요. 네, 저희도 이 뉴스를 전하긴 했습니다. 특이한 뉴스여서. 그런데 탈북자 알바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됐죠? 예, 당시에 저희가 행사를 열고 있는 장충체육관을 찾았을 때, 일부 참석자들이 표를 배부받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일 행사는 따로 입장권이 필요가 없는 행사였는데. 그렇죠. 예, 이 표가 무엇이냐고 묻자 표를 배부받은 참석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표를 받아야 된다. 표가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일관된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석을 하고 표를 배부받은 참석자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 예, 문자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2만 원을 받고 참석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탈북자들에게 왔다는 문자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표를 제출하고 나중에 현금을 지급받는 장면도 저희가 단독 영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문자도 받으셨고, 촬영도 했고, 진술도 확보하셨고, 굉장히 구체적인 확인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탈북자 알바 얘기가 나오면 관심을 집중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사저널이 이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탈북자 알바가 동원된 것에 이른바 정보기관이 개입됐을 개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취재 당시 일각에서 정부기관을 비롯한 제3의 세력이 자금을 보수단체나 집회 쪽에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단지 탈북자 단체 간부들을 통해서 좀 국정원이나 국가기관들이 이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부 무의적 성격의 보수 집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선거나 정치인 행사랑 관련된 사안이라서 동원 주체에 대한 맥락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션이 만약에 존재를 하고 이번에 검찰 수사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고 이걸 통해서 주체를 동원을 한 일선이 밝혀진다면 지속적인 탈북자 동원 문제에 누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이 탈북자 단체가 당시에 이제 국가정보원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내부 제보 혹은 고발을 보도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따르면 이 탈북자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 기독교 재단의 지원을 받은 것이지 국가정보원과 상관이 없다. 이게 이제 원래 입장인데 시사저널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제 기억으로는 그런 선교 재단 자체가 국가정보원이 만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내용을 좀 되짚어 주십시오. 재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원과의 관련성을 보도한 바는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취재를 통해서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있지 않냐는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 집회랑은 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이번 행사도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나 그런 연관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탈북자 단체가 동원이 될 때 과거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탈북자 선교 재단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어버이연합 집회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네. 당시에는 탈북자 단체 간부를 통해서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소속 직원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보수단체나 보수 집회에 참가하는
그 탈북자 단체를 선교재단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했었고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점에서는 신선한 보도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선교재단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지원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갑자기 생각나서요. 물론 이 행사도 역시 국정원에 연루됐다. 뭐 이런 단서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보통 북콘서트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된다는 건 참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사저널이 단독 했던 거라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 장성민 의원 측에서는 탈북 알바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죠. 네, 저희 보도 당시에도 장전 의원 측에서는 그 지인들에게만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런 탈북자 알바 동원과 관련된 문자는 보낸 적이 없다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수사를 통해서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까지도 저희 쪽에 밝혀왔었습니다. 근데 문자에는 그러면 집회를 주관하는 그리고 돈을 주는 쪽이 어디라고 나와 있었나요? 문자에? 네, 당시 저희가 확인했던 문자에는 그 탈북 단체 쪽을 통해서 보내온 문자로 그 집회에 참가를 집회가 아니죠. 행사에 참가를 하면 그 2만 원의 교통비를 받고 참석할 사람들이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선관위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탈북 단체 대표가 문자를 보내서 참석자들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그 행사 측에서 이 시간부터 모집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2만 원씩 드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왔다. 라는 내용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행사 측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 측에서 동원을 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찰이 이 부분을 포함한 수사할 것을 추가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사 측이면 장성민 전 의원 측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모으지 않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신 알바를 그것도 탈북자 알바를 모아준다는 건 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네,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모집을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된 거고요. 예,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나 이런 내용을 토대로 검찰 수사에서 그 일선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선관위와 검찰이 할 얘기는 했는데 보도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하겠어요. 예. 저희도 사실 확인이 되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예, 정치인 북콘서트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는 건 참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사저널에 요즘 단독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단독들이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정치인들이 많이 대선 출마 자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선 지금 조기 대선 치러질 가능성이 좀 큰 가운데 알바가 이런 정치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동원이 된다면 좀 여론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사저널 단독 계속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단독 나오면 또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네요. 개인적으로. 네. 이분이 이제 결국 출마 선언한 후에 국민의당에서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분인데 이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자 단체라뇨.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시사저널 조유빈 기자였고요. 네, 불친절한 AS인데 이번에는 버스 기사님에 대한 항의입니다. 수유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가는 153번 버스 기사님 혼자만 들리는 크기로 조그맣게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크게 틀어주세요. 네, 그리고 버스에서 듣는다는 분들 문자 많이 옵니다. 네, 9408 버스도 문자 왔고요. 자, 뉴스공장을 실시간으로 듣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나요?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첫 번째 라디오로 들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라디오가 없다면 TBS의 앱이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온에어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털에 에브리온 TV라는 게 있다네요. 에브리온 TV. 예, 거기서도 나온다고 하고. 또 팟빵도 있죠.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 요즘 올라간다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들을 방법이 없어서 못 듣는다고 하는 분들은 혼내주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과거에는 편집장, 요즘은 편집위원 임상훈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플로마티크가 아니고요. 네. 디플로마티크입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끌어서 하는 겁니다. 디플로마티크. 네. 네. 자, 그리고 사단법인 인문결이죠. 그것도 끊지 마시고 인문결 연구소입니다. 네, 거기서 소장님도 하시고. 예. 뭐 주장하면 수장인 거죠, 그냥. 1인 연구소에 내가 소장, 그러면 소장인 거죠. 1인 연구소 아니에요. 사단법인이에요. 몇 분이 계십니까? 보통 사단법인 되려면 5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회원이. 연구원이 그런 건 아니고 회원이. 연구원은 몇 명입니까? 연구원은 뭐 정확하게 제가 누구부터 연구원이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부터 연구원이다 말할 수 없는 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몇 분인데 그래 대략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7, 8명 됩니다. 네. 연구위원이 7명 혹은 8명이 아니고 7, 8명 정도 되는. 네. 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 대선 이야기를 가져오셨네요? 네. 이게 프랑스 대선이 우리나라가 뭐 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래 이제 봄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5년에 한 번씩 있는데 우리가 보통 봄에 있고 프랑스가 봄에 있고 우리는 겨울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비슷하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 1차가 이제 4월 23일, 4월 말에 있고, 그 다음에 2차 결선 투표가 5월 3일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5월 3일 날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함의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찍고 싶은 후보가 있어도 바로 찍기가 이제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 투표에서 1, 2등이 가려지면 그중에 1등이 이제 50%를 넘지 못하면 2차로 가기 때문에 소위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2차 투표. 그러니까 소신껏 1차에서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가 2차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이제 차선으로 이제 2차에서 차선으로 이제 다른 후보를 찍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1차 투표에 1위한 분들이 네.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소위 이제 극우 세력. 네. 오랫동안 극우라고 불리던 제가 기억하는 바람만 해도 나치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 희생됐던 유태인에 대해서는 비난을 가하는 네.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 제가 정확한 발언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난로 그러니까 시체를 소각했던 그 난로와 관련한 발언에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난로는 잘 모르겠고 그 가스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프랑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그 발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후보가 아니라 아버지 네, 지금은 딸이죠.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딸이 이제 이번에 나갈 후보가 마린 르펜이고 예. 그 아버지였던 장마리 르펜 예.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예, 그 이제 발언했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시됐던 것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가스실 예. 홀로코스트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역사의 그냥 극히 일부분인데 왜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의 과장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 소각 그 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신을 불태웠다고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거든요. 정확한 어딘 생각 안 나네. 여하간 그런 식으로 뭐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이제 축소하고 나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하는 그렇죠. 대표적인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네. 딸. 그 딸. 예. 그 아버지는 1차 투표 1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요즘 지지율이 1위를 달린다는 겁니다. 네. 예. 아버지도 한 차례 있었죠. 그 2002년도 때도. 맞습니다. 예. 그때 1위를 했다가
2, 3위가 연대해서 그렇죠. 떨어졌죠. 2위 당시에 이제 시락 당시 후보가 2위를 해서 결선에서 이제 1등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된 사례였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 제도의 특성상 1위 투표가 이제 2위로 결선에 올라간다 해도 당선이 반드시 된다는 것이 아닌 게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1차 여론조사에서 마린 르펜 극우파의 마린 르펜이 26% 정도 투표가 나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전 국민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위를 마크롱 후보라고 과거 사회당 출신이었는데 탈당을 하고 약간 중도 쪽으로 가서 전진이라는 이름의 앙마르슈라는 이름의 그 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한 마크롱 후보가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원래 2위를 하던 사람은 보수 후보였던 피용이었죠. 피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점 쳤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비리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피용 후보가 과거에 그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아내를 보좌관으로 고용을 했는데 실제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급여만 나가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자식도 마찬가지였고 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후보가 나가 떨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드렸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염치도 그 다양한 염치인데 이 정도로는 우리에서 큰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였는데. 뭐 자식이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 드디어 정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겠구나 할 정도의 인기를 달리던 그렇죠. 후보였는데 미끄러졌어요. 네. 사실상.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두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능력이 돼서 하는 거 관계없는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일을 안 한 상태에서 급여만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산 거죠. 우리나라에 가서 좀 배웠어야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옆에 있던 보좌관이 한 명 나와서 일한 게 맞다고 막 얘기하고 해외로 막 가버리고 막 울고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피용 후보가 사퇴 의사는 없다 이런 상태라서.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 입장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한 처지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겠다는데 끌어낼 수도 없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3등으로 떨어져서 이번에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결선 투표에 극우파와 사회당 소속이었던 지금은 중도지만 두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은 떨어진 우파에서는 극우파를 찍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프랑스 그 대선의 재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라고 치죠. 바른정당이 문재인과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황교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아니 지금 황교안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하고는 단일화 한대잖아요.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후보가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여기서는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의 경우는 극우파와 우파는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극우파는 극우파고 우린 보통 같은 우자 들어가니까 똑같은 우 아니냐. 극우파는 정치인으로 안 쳐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화주의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의원 소속이라는 그런 표현하고 다른 영어의 리퍼블리칸하고 다른 레피블리칸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역하면 똑같이 보이지만 프랑스어로 레피블리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화주의자라는 의미고 극우파는 거기에 집어넣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극우파와 공화주의자들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좌우가 한꺼번에 공화주의자를 지지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우라고 판단하면 일단 극우는 정치인으로 안 치고 자기들끼리는 아니 제껴버려요. 안 치고 만약에 트럼프처럼 극우파가 인기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프랑스라면 트럼프는 당선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쟤는 안 돼. 가운데 있는
우파와 좌파가 갑자기 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5%의 지지가 있다고 했는데 25%의 프랑스인을 제외하고 물론 결선에 가면 약간 늘어나죠. 30 여론조사에 따르면 34 정도 된다 그래요. 최대치가 그렇게 된다고. 예. 그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죠. 그 아예 정치인 취급을 안 하고 프랑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거 이단자들 취급을 하면서 그 굉장히 배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극우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결선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인 거죠. 그렇죠. 예. 소모적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1등이 계속 그냥 당선되니까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걸러내는 데는 아주 좋은 그렇죠. 시스템. 바로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극우 후보들은 인기가 좀 있다 손치더라도 25%가 바로 걸러진다는 거죠. 바로 걸러내버린다. 네.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